이제 리즈웨이의 계획은 8군의 훈련과 통솔력을 강화시켜 사기를 높이는 것이었다. 미 8군이 힘을 되찾는 대로 유엔군의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작정이었다. 겨울 공세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자 공산군은 전투를 멈추고 재충전을 위해 후퇴했다. 유엔 지휘부는 막강한 수색대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전면 공격이 그 뒤를 이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적을 없애려는 의도였다. 리즈웨이가 괴멸작전이라 부른 지옥 속에서 공산군 측이 입은 피해는 엄청났다. 유엔군이 단 하루 동안 낸 사상자는 공산군 숫자만 거의 21만 명에 달했다. 리즈웨이의 공세에 힘이 실리자 유엔군도 활기를 되찾았다. 유엔군은 1951년 3월 15일 서울을 수복했다. 폐허가 된 남한의 수도가 1년이 못돼 네 번째로 주인을 바꾼 것이다. 유엔군은 그로부터 석 주 뒤 또다시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제 주도권은 유엔군 쪽으로 넘어오고 있었지만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아직도 워싱턴의 상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트루먼의 한국전쟁 확산 방지 정책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갈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1951년 4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조지 마샬 국방장관의 동의하에 더글라스 맥아더를 극동군 총사령관에서 해임시켰다. 미국 국민들은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여겼다. 맥아더는 미국의 위대한 전쟁 영웅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격렬한 논쟁 속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귀향했다. 맥아더를 대신해 매튜 리즈웨이 장군이 극동군 및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됐다. 미 8군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벤 플릿 장군이 한국의 미 8군 사령관이 됐다. 새 지휘관이 도착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미 8군은 이번 전쟁 사상 가장 강력한 중국군의 공세에 맞닥뜨리게 됐다. 공산군은 진격해오는 유엔군 앞에서 일단 발을 멈췄다. 그러나 후방 깊숙이에서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펑도하이 장군이 계획한 대규모 춘계 공세가 그것이었다. 소련 및 중국제 무기와 군수품이 대량으로 북한에 쏟아져 들어왔다. 중국군이 이번 봄 공세에서 전선으로 투입할 병력은 처음에 압록강을 건넜던 그 군대가 아니었다. 수천 대의 소련제 트럭이 새 병력을 실어 날랐다. 중국은 3개 병단을 배치했는데 그중 2개 병단은 소련제 중화기로 무장돼 있었다. 8개 포병사단과 4개 탱크 연대로 중국군 화력도 상당히 보강됐다. 물론 미군의 엄청난 화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다.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증원으로 이제 펑도하이 장군은 북한에 95만 명의 병력을 갖게 됐다.
70만 명 이상 42개 사단 전체가 전투 보병이었다. 북한군에서도 자그마치 34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병력 수로만 보면 한국의 유엔군의 3대1로 앞서 있었으나 병사들 대부분이 미숙한 초년병이란 것이 문제였다. 중국군은 사람 수가 화력을 제압할 것이라고 믿었다. 미숙한 신병부터 최전방에 배치됐다. 정예부대가 뒤따라가서 적진을 돌파할 것이었다. 공산당 인민위원들은 병사들에게 노동절은 서울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공산군이 중점적으로 병력을 배치한 곳은 미군들이 철의 삼각지라 부르는 지역이었는데 이것은 북한의 철도 및 도로망의 중추였다. 공세를 위해 중앙에 중국군 3개 병단이 서고 양옆에 북한군이 배치됐다. 유엔군은 유타라는 암호명 아래 방어선을 구축하고 왼쪽엔 미국 1군단과 9군단, 2개 영연방여단 그리고 터키군 여단을 배치했다. 캐나다군 여단도 합류할 예정이었다. 미 10군단과 2개 남한군 군단은 오른쪽에 섰다. 중국군의 작전은 전 전선에 걸쳐 공격하되 주력 부대가 서울을 포위해 들어가면서 미 1군단을 고립시켜 쳐부수는 것이었다. 그 다음 전선 중앙부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면 유엔 전선이 무너질 것이고 적은 남쪽으로 멀리 달아나게 될 것이었다. (1951년 4월 22일) 중국군이 마침내 공세를 개시했다. 공세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25만 명의 병력이 유엔 전선으로 밀려들었다. 공격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급박하게 진행됐다. 적이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중국군 측도 알고 있었으므로 연이어 병력을 내려보내 유엔군을 몰아붙였던 것이다. 펑더화이 장군은 36시간 안에 남한 수도 서울에 도착할 것을 명령했다. 팔군의 벤 플릿 장군은 중국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새로운 전략을 펼쳤다. 그는 중국군의 공격을 맞받아치지 않고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막강한 중화력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미군은 대포와 대규모 공습을 통해 중국군 보병 부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유엔군, 특히 영국군 제29여단의 활약도 대단했다. 영국군 제29여단은 임진강 전선을 방어하면서 사흘간 3만 명의 중국군을 격퇴했다. 전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못돼 공산군의 1단계 공세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중국군과 북한군 측에는 7만 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유엔군 측 전사자 및 부상자의 수는 7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공산군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고작 57km를 전진했다. 펑더화이가 유엔군 방어선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병력은 아직도 3대2로 중국군이 우세했다. 그는 이미 2단계 공세를 계획하고 있었다. (1951년 5월 15일) 첫 공세 후 석 주도 지나지 않아 30만 공산군은 미군을 한국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목표 아래 또 다른 대공세를 감행했다.
닷새간의 격렬한 전투에서 중국군이 보여준 용기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은 목숨을 돌보지 않은 채 막강한 유엔군의 화력에 정면으로 맞섰다. 미군 포병대에 18mm 포병대대 하나가 하루 동안 12,000개의 포탄을 소비했다. 그 결과 이 포병대대가 사살한 공산군 수만 5만 명에 달했다. 이번 공세에서 공산군이 집중적으로 공략한 곳은 미 10군단과 남한군 2개 군단이 방어하고 있던 구역이었다. 중국군과 북한군이 50km를 밀고 내려오자 유엔군은 서둘러서 이 전선을 지원 보강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유엔군은 전 전선에 걸쳐 강력한 역공세를 감행했다. 공산군은 뒤로 밀리기 시작했고 얼마 안가 유엔군이 다시 38선으로 밀고 올라가 철의 삼각지를 공략하며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했다. 공산군은 유엔 방어선 위에 강력하게 요새화된 공산군 방어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 중국군 공세의 실패로 한국을 장악하려던 공산주의자들의 희망은 좌절됐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한 인해전술도 미군의 막강한 화력을 압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장군들에게 장기전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은 소련을 통해서 유엔군 지휘부와 협상을 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왔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예비회담이 시작됐다. 중국은 그 틈에 박살난 군대를 재조직, 재정비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군이 공산군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뒤부터 협상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상했다. 미 국민들은 10만 명의 미군 사상자와 실종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1951년 8월) 개성에서의 평화회담은 서로에 대해 격렬한 비난만 퍼부은 채 결렬됐다. 유엔은 적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제한적이지만 강력한 공격으로 군사행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 달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공산군 측이 다시 협상에 동의했다. 이번 협상은 북한의 영토도 남한의 영토도 아닌 판문점에서 열렸다. 협상은 끊기고 이어지기를 되풀이하면서 2년간 계속됐다. 판문점에서 설전이 계속되는 사이 공산군은 최전선을 벙커와 터널로 가득 찬 난공불락의 요새로 바꿔놨다. 방어지대는 길이가 250km, 너비는 25km에 달했다. 미군 측의 벙커와 기관총 주소, 철조망은 공산군보다 엉성했다. 그러나 미군 뒤에는 대규모 포대가 버티고 있었다. 이제 참호전이 시작된 것이다.
해상전이 전선을 넘나드는 소규모 전투로 제한되면서 공중전이 새삼 중요성을 띠게 됐다. 1951년 가을, 중국군과 북한군 전투기 부대가 북한 영공에서 전투를 개시했다. 수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었지만 공산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싸움을 이끌어 나갔다. 중국군은 주요 시설을 지하로 옮겼다. 보급품 집적소도 완벽하게 위장했다. 공산군은 수만의 징발 노동자를 동원해 파괴된 시설을 열심히 복구했다. 그렇게 전쟁은 이어지고 있었다. (1952년 10월) 판문점에서의 평화협상이 중단됐다. 공산국가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공산군 포로를 억지로라도 돌려보낼 것인가가 협상을 중단시킨 난제였다. 1953년 초 냉전 체제를 이끌어가던 미소 양진영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한국당의 유혈국이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높아졌다. 미국의 새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빠른 시일 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엔군 공세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했다. 공산 진영에서는 소련의 독재자 요제프 스탈린이 죽은 뒤 게오르기 말렌코프 수상이 이끄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얼마 뒤 공산군 측은 전쟁 포로를 교환하고 판문점에서 중단됐던 평화협상을 계속하자는 데 동의했다. 공산국가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된 것 같았다. 전선에서는 최전방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한창이었다. 올드볼디 고지와 폭찹 고지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 모두 수천의 병사를 잃었다. 그 사이 미국은 분단 상태를 유지한 채로 공산군 측과 평화협상을 맺어야 한다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남한을 설득해야 했다. 한동안의 진토 끝에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양측 모두 휴전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북이 38도선과 비무장지대를 마주하고 남과 북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포로들도 자신이 원치 않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났다. (3년 1개월) 이틀간에 걸쳐 자행된 사륙과 파괴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2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100만 명의 중국군도 죽거나 다쳤다. (3만 7천 명의 미군도 전사했다. 이런 시련을 견뎠어도 한국은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남았다. 그 이후로 북한과 남한은 한반도를 두 개의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어 놓은 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엄중하게 무장된 국경을 마주대고 살아가고 있다.